자, 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국가직 9급 교육학개론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물론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조금 중난이도 이상의 문제들이 있었고, 또 의외로 약간 헷갈리는 문제들이 항상 한두 개는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추론 과정도 필요하고, 또 이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어떤 교육학적인 어떤 감각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이런 어떤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교육 법령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전부 다 교육 행정학에 포함을 시켜서 이야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실무에 해당하는 법령 문제들은 별도로 분류할 때 대여섯 개나 나올 정도로 많습니다. 하나씩 우리 설명을 들어가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1번 문제 보면은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의 사상가를 물어봤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은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다 강의 시간에 한 번씩은 들어봤던 사람들이죠. 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만 체크하면 그냥 답이 나올 정도로 쉬운 문제였습니다. 여기 중용이라는 거 있죠. 중용에 동그라미 딱 쳐놓고 별 표시 해두세요. 평상시에도 우리 한번 여기에 관련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자세를 중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중용은 서양에서는 이렇게 중용이라고 하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중도라는 표현을 써요. 물론 이제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은데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적절한 지점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 이런 거를 중용이라고 하는데, 자, 중용의 덕, 일종의 자기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거, 즉 이거를 우리는 아레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교재 이름이 아레테 교육학인 거 알고 계시죠? 그 아레테에 대해서 이야기를 줄창했던 분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건 이제 뭐 강의 시간에 워낙 많이 얘기했고, 제 교재 이름 자체가 아레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행복의 동그라미 딱 치시고 별 표시해 두세요. 교육의 목적이 행복이다. 사실 어느 시대에나 교육의 목적을 행복으로 이렇게 벗어난 적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행복교육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의 목적을 행복에 두었던 적도 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교육의 목적이 맞아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도 유독히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분은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였죠. 물론 이제 강의 시간에 워낙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모든 실체, 만물이죠. 만물은 여기 중요합니다. 형상, 폼이라고 합니다. 폼, 형상. 형상이라는 건 뭔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만들어진.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여러분이 안고 계시는 그 의자 있죠. 의자. 의자도 만들어진 거잖아요. 책상도 만들어진 거고. 자, 그러면 그거는 진료가 뭐죠? 진료? 나무로 됐겠죠. 물론 요즘에는 나무가 아니라 뭐 금속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의자는 나무로 만들어졌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진료를 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형상을 이제 앉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 진료는 일종의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죠. 변화 가능성이 있고, 그게 현실로 나타난 게 형상이다. 즉 형상과 진료로 만물은 구성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사실은 뭐 이렇게 너무 심오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변하지만 그 변할 때 이 가능성, 이 진료 있잖아요. 요게 변해서 형상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철학적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죠. 한 40년 정도 차이가 나, 나이가. 그 다음에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나이가 한 4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략. 자, 아우구스티누스 혹시 들어는 봤을까? 제가 이제 교부 철학 얘기할 때 조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중세시대 초기에 교부 철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교부니까 교회의 아버지 같은 분들이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성직자인데, 초창기 성직자들을 우리가 교부 철학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플라톤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어떤 기독교의 어떤 종교를 체계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1번은 그래서 이렇게
중용, 행복, 형상, 진료 이런 어떤 키워드가 나오면 일단 누구를 찾는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치세요. 일단은 치세요.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한 15개 됩니다. 15개는 돼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한두 개 나와. 이제 교육학 문제가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면은 마냥 어려운 게 교육학이고 쉽게 느껴지면은 사실 9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과목이 교육학이기도 해요. 자, 2번 문제 볼까요? 잠깐 2번 볼게요. 좀 지우고. 자, 2번 문제 가만히 봤더니 교육 사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철학 쪽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교육 철학적.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자, 가만히 자 보세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찾아봅시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의 사조, 이게 사조라는 말은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요 밑에 봤더니 진보, 본질, 항존, 재건. 자, 20세기 후반에 우리 교육 철학 공부할 때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변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은 본성에 동그라미 치는데 본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가 중요해. 본성이 변하면 안 되는 거야.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본성은 똑같다는 얘기야.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변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진보주의인데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좀 보수적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 할 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진보적인 게 있고 본질, 항존 얘네 둘이 좀 비슷하죠? 2번, 3번이 약간 보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 성격이. 본질은 여기에 나오는 이 진보주의를 일부분 인정을 하는 쪽이고 항존은 완전히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쪽은 보수적이에요. 재건은 이것들을 이렇게 좀 융합하는 쪽이라고 우리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자, 교육의 목적이 이성이에요. 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개발하는 거다. 원래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이성을 잘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왜? 본성도 변하지 않고 이성을 잘 개발하면 되니까. 자, 3번.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이거 동그라미 칩시다. 영원한 진리 별표시. 이미 답이 끝났어. 영원한 진리하면 이미 끝난 거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영원한 진리를 한자어로 항존이라고 하잖아. 항자가 뭐냐면 항상 존재한다는 뜻이야. 영원한 진리는 항상 존재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리 인간들이 축적해 놓은 문화들이 있어요. 그게 고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성경책도 고전이에요. 우리 그 동양에서 노노니, 뭐 맹자니, 이런 뭐 대학이니, 중용이니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고전이에요, 고전. 이 고전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죠. 그리고 인간이 살아오면서 필요한 내용들의 원리들을 담아놓은 책들이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성을 개발했고 영원한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진리를 고전을 통해서 읽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성을 개발할 수 있어. 이게 교육의 목적이 돼야 돼. 라고 주장합니다. 뭐를? 영원한 진리를. 영원한 진리가 항존이거든. 항존이야, 항상. 답은 이것도 사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다. 2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사실 금방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 1번, 2번은 아마 특별하게 틀리지는 않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3번 갑시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파트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밑에 교육과정 몇 개가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왜? 우리 강의 시간에 혹시 이 사람은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잭슨, 별표시. 잭슨 하면 이미 생각나는 게 저 사람 잠재적 교육과정 할 때 나왔던 사람이네? 라고만 하면 이미 답은 끝난 거야. 그래서 여기 뭐 1968년도에 이 사람이 썼던 책이 있어. 교실에서의 생활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했대요. 1960년대에 주로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세 가지 있잖아요. 이거 세 가지고. 군집, 상찬, 평가. 여기 평가라고도 하고 어떤 그 교과서들을 보면 권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공식적 교육과정을 통해서만 배우는 건 아니죠. 뭔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분명히 영향을 받고 학습을 합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이론이 요거잖아요. 예를 들어 군집이라는 거 이렇게 여러 명이 모이잖아요. 우리가 사회성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듯이 그 다음에 누군가 칭찬을 받아
그러면 나도 칭찬받아야지. 아, 저렇게 하면 칭찬받는구나. 저렇게 하면 질책을 받을 수도 있네. 그 다음에 권력관계. 학급의 회장한테는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 선생님한테는 인사도 잘하고 말도 잘 들어야 돼. 이런 것들은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것들이지, 그런 것들은 교과서에 적혀 있지는 않아요. 교과서에서 의도한 바가 없어. 그렇지만 은연중에 무언가를 학습을 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어딘가 교육과정이 숨겨져 있어 라고 해서 이거를 잠재되어 있다라고 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잠재적 교육과정. 이건 금방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강의 시간에 몇 번 얘기했는가 대략 헤아려 보니까 수백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수백 번. 자, 여기 보세요. 교육과정 운영 단계에서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게는 의도가 없었다는 얘기죠.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공식적 교육과정이야. 의도는 없었지만 학생 중이 은연중, 요런 거 동그라미 치라고 했잖아. 별표시 하라고 했죠. 은연중이라는 건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야. 숨오름자야. 숨어있는 중에 뭔가 배우게 된다는 거지. 가치라든가 태도라든가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배워. 그래서 이게 일종의 경험이 통해서 배우는 거지. 어떤 학교에 갔는데 이 학생은 그 학교의 어떤 문화적 전통이라든가 선배들한테 어떤 그 인사도 잘해야 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왜냐면 이 학교는 전통이 있으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배우게 되는 거. 이거를 설명하는 이론을 우리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다라고 합니다. 많이 나왔던 겁니다. 영교육과정도 엄청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제가 그 모의고사 시즌 1, 또 시즌 2, 뭐 작년, 재작년 할 때도 이 문제는 너무 많이 실어놨던 거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리진 않을 것 같아, 그죠? 잭슨이라는 사람 나오고 군집, 상탄, 평가라는 표현보다는 요즘에는 뭐 권력관계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보면. 그리고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모든 교육, 모든 학습 이런 거 얘기할 때 나오는 단어가 잠재적이다. 영교육과정도 많이 나오죠. 아이즈너가 얘기했던 영교육과정도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공식적 교육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대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 교육과정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양태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그거를 설명하는 이론을 실제적이다라고 해요. 실제적 교육과정. 실제적 교육과정은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그 공식적 교육과정 그 매뉴얼 있잖아요. 그거랑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떤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시간인데, 고등학교 1학년 역사 시간인데, 교과서라든가 교육과정에는 이 정도의 발달 수준에서는 이거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있는데 불구하고 막상 학교에 갔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의 수준이 이 교과서라든가 우리 발달 단계하고 너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식적 교육과정하고 실제적 교육과정은 좀 다르지. 그러니까 현실과 괴리가 있는 거죠. 이론하고는. 바로 그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교육과정, 그거를 설명하는 이론을 실제적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낱말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도.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 좀 볼게요. 자, 다음에 설명하는 그 교육의 방법이 뭐냐?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에서 나왔던 문제 같아요. 그죠? 요 밑에 보시면 플립 러닝. 많이 들어봤어. 플립이라는 건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거꾸로, 반대로 뭐 이런 뜻이에요, 보면. 많이 들어봤죠. 온라인 학습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정착이라는 거, 앵커라는 건 이렇게 배가 닻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적 지식이 현실과의 맥락성에서 이렇게 좀 연결해서 짓는 그런 수업을 정착 수업이라고 얘기하고, 문제 중심 PBL,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비구조적이고 비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모색하려는 그런 방법. 그렇죠? 인지적 도제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구성주의 학습에서 나오는 거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인지적 도제. 여기서 도제라는 거, 이 도제라는 말이 스승과 제자라는 뜻이거든. 예를 들어 예전에 그 영화 보러 같은 데 가면 어떤 사람이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산속에 갔더니 뭐 산신령 같은 분이 나와서 막 가르쳐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도제거든, 일종의.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교육에서는 그걸 인지적 도제라고 하는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나오는 구성주의 학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봅시다. 이거 문제 풀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학생은 교실 수업 전에, 여기 전에 동그라미,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거. 교실에서 수업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자료를 통해서 학습을 한대. 사실 근데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론적으로만 있지. 근데 이거는 연구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미 학생들의 학습력을 올리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큰 효과성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연구학교에서는 거의 보이질 않아요. 자, 이렇게 온라인 자료를 통해서 학습하려면 선생님이 이미 학교에 오기 전에 주말에 온라인 학습 자료를 어딘가 올려주거나 알려줘야 돼. 그럼 학생들이 집에서 그 온라인 자료를 미리 공부하고 오란 얘기인데, 아니면 본인이 콘텐츠를 찍어서 올려주던가, 그게 가능하냐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교실에 와서는 수업에서는 교실 전 수업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나 문제를 교사와 활동을 한다든가 동료 학생들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해결한대. 근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되게 일반적으로 학교에 오면 여기서 수업을 하지.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집에 가서 숙제나 과제를 해결하잖아요, 주로. 근데 이걸 반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한다, 거꾸로 한다라고 해서 영어로 이거를 플립 러닝이라고. 이거는 이제 우리 코로나19 시절에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그 혼합 학습이라고 있잖아요. 블렌디드 학습 얘기 나올 때 그때 많이 나왔었지. 근데 현실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이론적이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는 거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중고등학교 시절에 플립 러닝이라는 거꾸로 수업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학습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아마 거의 99% 없었을 거야.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근데 다음 지방직 시험을 위해서라도 여기 선지에 나오는 나머지 것들도 챙겨서 봐야 됩니다. 국가직 시험에 나온 게 지방직 시험에도 이렇게 선지가 별도로 시험이 나오는 경우가 워낙 많아요, 보면. 자, 5번 문제 볼까요? 5번 문제. 밑에 여기. 자, 밑에 5번 문제 봅시다. 자, 이게 봤더니 기능론적인 교육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거는 교육사회학에서 나오는 문제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야.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기능론적으로 봤을 때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옳지 않은 걸 하나 찾아라 이거죠. 자, 교육사회학은 여러분들 우리 공부할 때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기능론의 관점에서 좀 긍정적이고 낙관론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좀 부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는 갈등론이라고 합니다. 그죠? 기능론과 갈등론. 고등학교 사회문화 시간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제목입니다. 자, 보세요. 1번. 키워드에 동그라미 치기를 하셔야 돼요. 교육은 국민이 기존의 정치적 질서에 적절히 참여하면 좋은 거잖아. 그래서 하면서 어떻게 되냐. 사회 통합 동그라미 치고, 자, 별표시. 자, 교육은 사회 통합을 추구하더라. 자, 누가 봐도 이건 교육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자, 이거를 우리는 기능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맞는 거야. 두 번째 봅시다. 학교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한대. 그리고 또 훈련도 시킨대.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충원하는. 너무 괜찮은 거죠. 합리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대. 뭐가? 학교가. 그럼 학교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낙관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기능론적인 관점이 맞아요. 기능이라는 게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펑셔널리즘이라는 뜻이거든요, 보면. 세 번째 보세요. 학교는 아동에게 필요한 가치, 규범 등을 내면화시킨대. 잘하고 있네.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무슨 기능? 사회화 기능도 한대, 별표시. 그러면 지금 1번, 2번, 3번을 가만히 봤더니 교육은 뭐 제대로 된 사회 통합도 추구하고 학교는 합리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학교는 사회화 기능도 하고 있대. 즉 교육과 학교에 대해서 어때요? 긍정적이고 낙관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를 우리는 기능론이라고 하는 거야. 기능론이라는 건 사람의 그 몸 있죠. 유기체와 비유해서 우리 사람의 몸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자기 역할, 제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으면 우리 생존에 유지하겠지. 그거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게 기능론이거든. 이거와 반대적인 측면이 갈등론이거든. 자, 4번. 학교는 뭐냐 했더니 지배계급이 있고, 자, 지배계급이 있으면 반대로 피지배계급도 있을 것 같아. 지배계급이 있으면 피지배계급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존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면 학교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죠. 학교 교육은 이래서는 안 돼.
하면서 지금 약간 좀 뭐랄까 갈등의 시각을 가지면서 부정적이면서도 좀 그게 썩 좋지 않은 측면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집단이 보여. 지배 계급의 집단이 있으면 피지배 계급의 집단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 둘 중에서 얘네들이 힘이 있겠지. 힘이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존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학교라는 제도가 있어. 그러면 피지배 계급은 굉장히 억울할 거란 말이야. 자, 이런 갈등 속에서 사회가 변화해라고 주장하는 거를 우리는 갈등론이라고 하지. 그럼 얘가 어때요? 여기 세 개는 어때? 전부 다 기능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얘만 어때요? 갈등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요렇게 찾는 겁니다. 5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 10명 중에 8분 이상은 맞추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기능론과 갈등론의 정도만 아시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자, 위로 올라가서 자, 6번 문제 볼까요? 자, 6번 문제 딱 봤더니 고려시대 한국 교육사 문제가 또 등장했어요. 예전에 3년 전인가 4년 전에만 해도 한국 교육사 문제가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출제가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 강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국 교육사 문제는 앞으로도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한국사가 시험 과목에 있으니까 별도로 한국 교육사를 안 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 수험생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저는 그때 꿋꿋하게 모의고사 문제를 내면서 한국 교육사 문제를 꼭 한 문제씩 냈어요. 그럴 리가 있나? 출제자들의 마음이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 바뀔 수 있는데 결국 그 다음 날부터 계속 한국 교육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또 나왔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 교육학 공부는 좀 방법을 달리 해야 돼요.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 내용이 엄청나게 많잖아. 좀 이렇게 너무 일정한 부분을 깊게 파지 말고 넓게 브로드하게 개념을 명확하게 아는 학습이 더 중요해요. 아마 그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맞출 수 있는 것들이야. 근데 너무 깊게 파는 건 안 좋아. 너무 쓸데없는 지식까지 암기하는 거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임용고시 있잖아요. 교사 선발하는 임용고시는 범위가 작아요. 졸업교육과정, 그 다음에 수업과 관련돼서 평가와 관련돼서 교육행정 파트 정도, 이 정도 파트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나오면서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사례 중심으로 학습을 할 필요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 교육행정직은 어때요? 굉장히 넓게 브로드하게 공부를 하면서 개념을 명확하게 하면서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거 파서 개념을 깊게 확실하게 공부한 다음에 넓게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실무적인 문제가 워낙 많아요. 특히 교육 법령 문제가 많으니까 그쪽에 중점적으로 드셔야 돼요. 왜? 보세요. 법령이 몇 개나 나오나. 어떤 분들은 법령이 없대요. 교육행정에서 교육 인사행정이라든가 교육 실무 파트에서 나온 교육행정학은 이론 과목이에요. 실무 과목이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실무적인 내용이 조금 들어있긴 하지만은 그거 다 법령 문제야. 자, 일단 6번 보세요. 한국 교육사 문제죠. 고려시대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고려시대 동그라미 딱 쳐놔야 돼. 그럼 고려시대에 교육기관이 뭐 있는가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문제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이거. 그 중에서도 관학을 물어봤어. 관학이라는 게 뭐예요? 국가에서 설립한 학교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사학이라고 할 경우에는 사사로울 사자를 써가지고 개인이 설립한 학교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고려시대 때 국가에서 설립한 학교가 뭐냐 그것만 찾아라 이 얘기잖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고려시대 때하고 조선시대 때는 학당이 있었다 없었다? 학당은 있었어요. 근데 학당은 있었는데 고려시대 때 더 많았다.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하면 돼. 고려시대 때는 더 많았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수도가 이렇게 개경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이제 행정구역을 나눠가지고 한 5개로 나눠가지고 그 행정구역마다 하나씩 있었어. 그래서 5개가 있었다 그때 5부 학당이라고 하는 거야. 조선시대에 가면 조금 줄어요. 하나 정도 더 줄고 뭐 어쩔 때는 또 2부 학당이 됐다가 4부 학당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찌됐건 5개씩이나 있었다라는 건 고려시대 때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맞는 거야. 자, 니은 보세요. 니은. 서원은 어디서 등장을 하죠? 서원이라고 하는 것도 교육기관 맞습니다. 요거는 학원이야. 일종의 개인이 설립한 학원이란 말이에요. 어느 시대 때?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를 하시면 조선시대 말에 서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원이 또 혜택을 많이 받아요. 워낙 출중하신 분들이 학원을 차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황, 이이 이런 분들도 다 서원을 이제 설립을 해서 이제 소위 후학들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국가에서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흥선대원군이라는 분이 조선시대 후기잖아요. 서원 철폐령을 내리기도 하죠. 뭐 조선시대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가면 안 돼. 이런 문제 풀 때는 일단 팍팍 그어야 돼. 여기 니은 들어가고 여기 니은 들어갔다면 얘하고 얘는 일단 지워야 돼. 이렇게 시험 문제 풀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기억을 들어가야 돼. 뭐 기억 들어갔잖아. 답은 이미 끝난 거야. 이렇게 답을 찾아야 돼, 일단은. 자, 서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기는 있었지. 서당과 유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송나라 때 그 뭐 서공이라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고려도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뭐 경관, 뭐 서사, 뭐 이렇게 약간 서당 비슷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은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부터 이 서당과 비슷한 어떤 교육기관은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만 이거는 국가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은 아니었다. 그렇죠? 개인이 설립한 거였죠. 그러니까 얘도 관학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딱 지우면 되는 거야. 여기 또 지우면 딱 끝났잖아, 벌써. 국자감이라는 건 있었다는 건 당연히 알죠. 이거 국자감. 이 국자감이 나중에 조선시대에 가면 성균관으로 이래. 물론 이제 고려시대 때 미리 바뀝니다. 바뀌었다가 또 바뀌고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 주로 바뀌었던 시기가 언제냐. 이제 조선시대 때는 성균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맞는 거잖아요. 요렇게 찾으시면 돼요. 요것도 제가 볼 때 고려시대 때를 물어봤으니까 다음에는 조선시대 때 물어볼 수도 있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피아제 한번 봅시다. 피아제. 7번. 자, 여러분들 피아제 동그라미 딱 치고 별표시 딱 해놔. 20세기의 교육심리학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피아제. 그렇죠? 인지발달. 우리 교육심리학 공부하면요. 인지발달을 공부하잖아. 그 인지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있다. 제가 외우라고 했죠. 피아제하고 비고츠키. 두 사람 나이도 동갑이에요. 근데 이분은 너무너무 오랫동안 사셨어. 오랫동안 사시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인지 발달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셨고, 비고츠키라는 분은 37세 정도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냈던 그 연구물이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어. 이 두 사람 같이 공부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이 피아제는 자연과학적 특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비고츠키는 사회과학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요. 둘 다 구성주의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보세요.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아마 피아제가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거의 탑 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피아제는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인지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동화와 조조를 통해서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동화와 조조를 통해서 스키마가 발달해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 보세요. 기억. 조절은 나왔다. 조절. 동그라미 쳐야 돼요. 여기다 별표시 딱 해놔야 돼. 자, 그러면 동화도 있고 조절도 있을 거야. 동화라는 거는 자기의 틀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세상을.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조절의 기능을 둔 거야. 자, 조절은 뭐냐? 기존의 도식, 이 도식이 스키마거든. 요것만 시험 별도로 나온 적도 있어요. 스키마가. 이 도식을 수정하는 거죠. 수정을 하면서 인지가 발달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보면.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 동화와 조절 이렇게 머릿속에만 두면 돼요.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인지 발달해 나가는 거. 요거를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 피아제. 자, 기억은 맞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이런 걸 너무 복잡하게 다 보지 마. 일단 기억이 안 들어간 건 지워야 돼. 여기 딱 보시면 일단 얘하고 얘 지우면 되잖아. 기억 안 들어갔죠. 항상 시험 문제는 두 개까지 압축이 돼요. 두 개에서 고르면 되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니은. 언어는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피아제나 비고츠키나 언어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보세요. 언어는 인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 양쪽 다 언어에 대한 중요성 발달은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 그 뒤에 문장이 중요해. 여기 학습이 있고 발달이 있어. 학습이 있고 발달이 있는데 요거 중요하거든. 자, 보세요. 학습과 발달이 있을 때 피아제는 어느 쪽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피아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과학적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야. 생리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이쪽에 굉장히 밝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발달한다 이런 측면이 좀 강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생리적 발달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학습과 발달이 있을 때 얘는 봐. 학습이 발달에 선행한다. 즉 이렇게 한 거잖아, 이게. 학습이. 자, 학습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학습과 발달이 있을 때 피아제는 발달에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선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 여러분들 제가 이거 강의할 때 이렇게 요거 표시로 이렇게 동률, 행동주 심리학까지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학습이 발달에 선행한다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비고치기 견해예요. 조금 어렵죠, 요거. 조금 어려운 거야. 어찌됐건 니은이 들어가면 틀렸네. 그럼 얘도 틀렸지. 그럼 답은 이미 나왔잖아. 여기 답은 금방 찾는데 그러면 얘 맞고 얘 맞다는 얘기야. 자, 구체적 조작기라는 게 있대네. 자, 피아제는 태어나서 이렇게 그 아동이 인지 발달해 가는 거를 4단계로 나눴죠. 그거 기억나시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세상에 대해서 본인이 눈으로 보거나 뭐 느끼거나 이런 어떤 감각 운동기라는 게 있다고 해서 이때는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단계죠. 아직은 인지 발달 얘기할 단계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유치원 다니던 시기에는 아직은 정신적 조작을 아직은 못해. 그래서 이거를 전조작기라고 했던 거야. 초등학교 시절부터 뭔가 구체적으로 조작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때를 구체적 조작기라고 얘기하고 청소년기를 형식적 조작기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얘기했거든. 자, 문제 풀어봅시다. 여기 보라.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초등학교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는 서열화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얘들아 여기 물건들이 여기 있는데 가장 큰 놈들부터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해볼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돼. 유치원 아이들은 조금 어려워. 유치원도 좀 나이가 좀 들면 가능할지 몰라도 유치원은 잘 안 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가능하지. 얘들아 키가 큰 아이들부터 한번 서볼까? 키가 작은 아이들부터 서볼까? 여기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긴 것들이 어떤 거지? 서열화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초등학교 시절 가능하지. 요건 맞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그럼 리을 봅시다. 형식적 조작기라는 건 중고등학교 시절이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중고등학교 시절의 학생들 보세요. 추상적 사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중고등학교 추상적 사고 가능하지. 얼마나 똑똑한데. 가설 연역적 추리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요즘 고등학교 2, 3학년만 되면 우리보다 더 똑똑한 애들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불가능하다라고 돼 있잖아. 이거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그저 강의 시간에 그냥 꼼꼼하게만 봐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죠. 우리 솔직한 얘기로 너무 어렵진 않은 겁니다. 처음 보신 분들이 아마 요 니은에서 조금 헷갈리지 않을까. 요 정도. 자, 이것도 그럼 풀 수 있고 8번 갑시다. 8번. 자, 우리 8번 같은 경우에가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교육심리학 공부하다 보면 인지발달만 얘기를 하진 않죠. 인지발달만 얘기를 하지 않고 심리사회적 발달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죠. 원래 교육심리학이 학습자들에 대한 연구야. 근데 학습자들이 발달이 어떻게 되고 있지? 이게 관심이 많았던 분야가 심리학이에요. 자, 심리학이 조금 전에 얘기 나왔듯이 뭐 프로이트의 심리학도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누구죠? 이 사람이 피아제 인지발달 또 비고츠키 이런 거 있지만은 에릭 에릭슨 뭐 정확한 이름이 에릭 홈브루크 에릭슨인가 그래요. 뭐 근데 여기 이자만 나왔으니까 에릭 에릭슨 그죠? 여기 쓴이라는 게 아들이란 뜻이래요. 이 사람이 나는 에릭슨의 아들이야. 자기가 스스로 이름을 졌던 거예요. 유대인 출신이라 그랬나? 뭐 어찌됐건 이분이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성장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연구를 했던 분야가 이제 심리 사회적 발달 이런 걸 연구를 했어요. 심리 사회적 발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의 심리 사회적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 연구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단계를 좀 광범위하게 좀 했어요. 그래서 8단계로 나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릭 홈브루크 에릭슨인가 이름이 어떤 그래요. 이 에릭슨인데 자, 이 사람이 심리 사회적 발달을 8단계로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 왜 자꾸 내는지 모르겠는데 출제자는 이게 재밌나 봐. 8단계나 되니까 문제 낼 게 많고 또 중간에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해당되는 요거는 자꾸 내도 재밌거든 이게.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내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단계가 몇 단계냐 여기다가 차라리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써놓으면 되는데 아주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풀었어. 1. 주도성 대 죄의식이다. 주도성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유치원 시절에 많이 해요. 뭔가 장난감 갖고 막 놀고 이러면 내가 막 하고 싶고 막 이래. 근데 그걸 못하게 하면은 왠지 죄의식 느끼고 막 요럴 때가 나타날 때요, 요때가. 그 다음에 근면성 대 열등감.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이 무언가 시키면은 잘합니다, 어떤 애가. 그러면 칭찬하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점점 자기가 이걸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하게 돼. 그래서 길러지는 게 근면성이야. 근데 그때 잘 못하게 되면 반대로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 주로 이렇게 해요. 친밀성 대 고립감, 이거 언제 나타나냐면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성인 초기에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성인 초기에 가면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하면 이렇게 친밀성이라는 게 길러지는데, 왜 그 소위 이제 어른들도 성인 초기에 왕따 당하는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게 고립감도 느껴지게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성인들 조금 지나서 성인 중기, 한 4, 50대 정도, 요 정도 되면 일을 열심히 할 때거든. 일을 열심히 할 때니까 뭔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서 점점점 생산성이 높아지는 때야. 근데 만약에 이걸 못하게 돼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침체감에 툭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요 시기가 어느 시기냐? 이것도 쉬워요. 이거 보세요. 인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기술, 인지적, 사회적 기술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습득한대요. 유치원 시기는 잘 안 돼. 왜냐면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보면. 그래서 잘 안 되는 시기야.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 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두 번째.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학교에 들어가면서래. 아예 대놓고 답을 줬어. 학교에 들어가는 거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거잖아. 유치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이 얘기는 뭐야? 그 시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저기 누구야? 피아제가 얘기했던 구체적 조작기에 관련된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 시기를 얘기하면서 사회적인 세계가 확대가 된다. 그죠? 초등학교 시절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동이 성취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제공하는데 학교가 이거 한번 해볼래? 저거 한번 해볼래? 이런 기회 많이 주잖아요, 보면. 교사와 친구들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죠. 학교에 들어가면 친구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또 선생님이 얘기하면 선생님 말에 또 대부분 다 많이 듣는 편이잖아요. 중요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부모님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을 했는 때가 언제죠? 학교에 들어간 초등학교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초등학교 시절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거냐고. 그거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눈에 확 띄는 거 요거 있죠? 요렇게 찾는 거죠. 요거는 주도성 제의식은 주로 유치원 시절. 요거는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이건 성인 초기구나. 이건 성인 중기쯤 되는 거야. 요 뒤에도 역시 노년기도 있겠죠. 이렇게 크게 8단계로 어떤 그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를 연구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에릭슨이라고 하는. 요 문제도 시험 문제에 지금까지 봤을 때 이것도 거의 탑 10 수준이야. 이제 물론 전체가 아니라 심리학 파트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찾으면 되는 거였죠. 보면 이 문제까지도 아마도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9번 문제 이게 조금 어렵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9번 문제. 교육 방법이 교육공학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간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시 하세요. 간해라는 학자가 있었다고 했죠. 제가 외워야 될 학자들 그 분야별로, 파트별로 한 10명씩만 외웁시다라고 했었죠. 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교육 방법이 교육공학에서 10명에서 아마 이분이 1, 2등 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제가 외우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르치는 교수 이론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이요. 학습 이론 쪽은 교육 심리학에서 하는데, 물론 교육 심리학의 기본이 이제 교육 방법이 교육공학이긴 해요. 그 교육 심리학을 기본으로 해서 교육 방법이 교육공학이 응용이 되는 건데, 그 교육 방법이 교육공학 파트에서 교수 방법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 이거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여러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 그래서 제가 이쪽 파트에서는 정말 가네, 맛이 가네, 막 이렇게 농담하면서 외우라고 했던 그 사람이죠. 이 사람도 교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옳은 게 어떤 거냐? 자, 여러분들 블룸 기억나죠? 블룸. 이름도 좀 특이하죠.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 사람은 인간의 어떤 교육을 얘기할 때 지덕체를 얘기했어. 기억나시죠? 지덕체. 그죠?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학교 교육은 지덕체 또는 뭐 덕체지라고 얘기하고 체덕지라고 얘기 상관없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해서 어떤 그 평가를, 교육 목표를 분류도 했었습니다. 자, 그거랑 똑같아요. 그거랑 똑같은데 여기 보면 학습의 성과라는 건 학습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학교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다녔죠? 일정한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학습의 성과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성과가 지덕체로 나타나야 돼.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언어 정보, 인지 전략.
자, 여기 하나가 더 있어야 돼. 그죠? 기억나시죠? 지적인 기능이라고 있었죠? 지적 기능. 기억나실 거예요. 지적 기능. 뭐 그 안에 너무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요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거는 뭐야? 지적인 영역, 지적인 측면, 인지적인 측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하나가 이렇게 있었고 또 하나 태도라는 거. 태도라는 거 이거 인지적 측면이죠? 아 인지적 측면 아니라 이거 정의적 측면이라고 하잖아. 정의적 측면. 정의적 측면이 하나 있어. 지덕체할 때 얘가 지면 얘가 덕이야. 얘가 덕이야. 그죠? 그 다음에 운동기능 얘가 뭐야? 체지 뭐야? 체라고도 하고 심동적이라고도 하죠. 심동적인 영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덕체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한 거야. 이 간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지.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지가 더 많아. 지가 이 안에 세 개나 있어. 언어 정보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여러분들 교과서에 배우는 그 문장들이 있잖아요. 선언적 지식들. 그거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적인 기능이라는 것도 하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뭐 무슨 신호학습, 무슨 학습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 있죠. 얘가 제일 중요해. 사실은 얘는 선언적 지식인 반면에 얘는 방법적 지식이야. 학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지 전략. 자기만의 어떤 그 학습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메타라고도 하지. 이렇게 합쳐서 세 개를 합쳐서 지적인 기능이야. 그 다음에 이런 태도는 정의적인 거, 덕적인 거고, 운동 기능, 체적인 거야. 그래서 지덕체예요. 합치면 몇 개야? 블룸이 얘기할 때는 세 개인데, 간에는 이 지적인 영역을 세 가지로 더해서 다 합치면 몇 개야? 5개가 돼.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네 영역으로 돼. 이거 틀렸잖아, 요거 때문에 틀린 거야. 네 영역이 아니라 몇 영역? 5가지지. 시험 문제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요건 틀린 거네. 그럼 2번 봅시다. 학습의 조건에는 이 조건에 맞춰서 교수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학습자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학습자들이 준비가 돼 있으면 그 준비된 상태에 따라서 설계를 해주면 되는 거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만약에 교실에 딱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공부할 준비가 돼 있어. 주의가 딱 집중돼 있으면 내가 지금 오늘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주의가 딱 집중돼 있어.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수업을 준비하면 돼. 아이들이 뛸 준비가 돼 있으면 뛰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거를 설명하는 게 학습의 조건에는 내적인 조건이 있다. 내적인 조건은 학습자가 준비가 된 거야 얘기하는 거야. 학습자가 잘 준비가 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외적인 조건이 뭐야? 외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은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박수도 이렇게 쳐야 이게 뭐가 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야. 학습자가 준비가 돼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교수자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고 제공을 하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간에는 그겁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았죠. 학습의 조건에는 내적인 조건과 외적인 조건이 있다. 맞는 설명이야. 그죠? 요거는 맞는 설명이야. 자, 세 번째. 교수 활동이라는 게 뭐죠? 교수 활동이 뭐야? 선생님이 가르치는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 활동은 학습자가 내적인 조건이 돼 있으면은 외적인 조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학습 교수 활동이에요. 교수 활동 여러분들 그 표로 이렇게 나온 거 가끔 보셨죠? 그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학습 지도안이라는 걸 작성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도입 단계, 뭐 전개 단계, 도입 전개, 뭐 결론이라고 해야 되나? 도입 전개, 뭐 마무리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하는데 도입 단계에서는 왜 그런 거 하잖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 목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뭐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 일종의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학습자가 조건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교수자가 이런 활동을 하면 돼라고 하면서 9단계를 해놨잖아. 여기에서 3단계, 여기 4단계, 여기 마지막에 평가하는 2단계 해서 9단계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수업 사태라는 표현을 썼잖아. 이벤트야, 이벤트.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7단계로. 이게 숫자 갖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9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 틀렸고, 모든 수업은 목표를 제시하는 거로부터 시작이 되더라. 이렇게 목표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예전에 많은 학자들이 주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간에는 목표가 아니라 제일 먼저 딱 들어오면 이런 거 하잖아요. 얘들아, 야 조금 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하면서 학습자들이 주의를 하나로 모이지 주의 집중부터 시작이 돼. 근데 여기는 학습 목표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 교육과정 파트에서 등장하는 타일러라든가 또 그 외에 유명한 학자들은 대개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간에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렇지는 않겠죠. 얘들아, 조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들어봤니? 그럼 학습자들이 막 딴짓하다가 갑자기 모여 하고 이렇게 모이지 주의 집중부터 시작하지. 주의를 하나로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되죠. 그래서 요것도 틀린 설명이죠. 아마도 요게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요거는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좀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9번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10번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10번 문제가 딕과 캐리가 등장했죠. 여러분들 교육 방법이 교육공학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져.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제가 늘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서 교육청에 근무하시면 연수원에 여러분들 교수 요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 여러분들 후배들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수 요원이 되거나 연수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획하는 사람이 되면 적어도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교수 설계라는 거, 이 설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에디 모형이라고 들어보셨죠? 에디 모형. 그 에디 모형은 기본 모형이고 더 유명한 모형이 하나 있다. 누구? 딕 앤 캐리. 이 사람이 이제 발표했던 소위 심화된 확장 모형이 있는데 이게 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디 모형은 기본 모형으로 알고 있지만 에디 모형보다 조금 더 심화 확장된 딕과 캐리의 교수 설계 모형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표로 그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림 기억나시죠? 여기 앞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요런 그림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한 이렇게 3개 있고 여기 한 4개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평가 있고 이렇게 피드백 있고 뭐 이런 그림 기억나시죠? 요거 얘기하는 거 지금 요거.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이것도 조금 어렵지만 또 가만히 보면 쉬워요. 보세요. 교수 분석 단계, 예, 교수를 분석하는 거, 분석하는 거, 이게 분석 단계예요, 분석. 여기가 분석부터 해야 돼. 뭐든지 설계를 할 때는 분석, 나누고 쪼개고 하는 거야. 자, 교수 분석이라는 건 오늘 가르칠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학습자가 학습해야 되는 하위 기능들을 또 분석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올림픽 경기, 육상 경기라는 거를 지금 가르쳐 줄 거야. 그럼 육상 경기는 어때요? 그 밑에 하위, 여러분들 계속 나와. 육상은 뭐 트랙과 필드가 있고, 트랙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계속 하위 쪽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런 거야. 그런 거를 분석하는 거야. 원래 이런 거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거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평가 도구 개발. 평가 도구 개발, 여러분, 여기까지가 분석이면 그 다음이 뭔가 개발할 것 같아요. 여기가 개발하는 건데, 평가 도구라는 걸 개발한대. 뭐, 여기 있던 그거 관계 없습니다. 문제 풀 때 관계 없어. 평가 도구라는 거는 내가 오늘 가르쳐 주고 나서 학습자들이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을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 어떻게 돼? 지필 문제로 할 것인지, 수행 평가로 할 것인지, 이게 평가 도구란 말이야. 자, 그럼 평가 도구 개발 단계에서는 여기는 분석 단계고 여기는 무슨 단계? 개발 단계야. 개발 단계. 그것만 분석하면 돼. 여러분들 앞쪽에는 분석이고 중간은 개발 단계거든요. 자, 개발 단계에서는 문항에서 측정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야. 문항. 여러분들 지필 검사 볼 거야. 중간고사 볼 건데 중간고사 문항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지금. 자, 문항에서 측정하고 있는 거 하고 목표에서 성취 행동 요게 일치가 되겠지.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한 얘기야. 여러분들 봐. 여러분들에게 이제 배려라는 어떤 그 덕목을 가르쳐 주고 배려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 배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엉뚱한 경쟁을 측정하면 안 되듯이 한국사에서 고려시대 공부를 했단 말이야. 아까 전에 고려시대 공부를 했는데 조선시대 걸 내면 되냐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봐. 문항에서 측정하고 있는 거하고 목표에서의 성취 행동은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일치해야겠죠. 그럼 당연한 거야, 이거는. 문항 풀 때 맞는 겁니다. 세 번째, 여기도 개발이네. 여기는 분석 단계, 개발 단계, 개발 단계. 여기도 개발이에요, 지금. 요 두 개가 개발 단계네, 지금. 자, 교수 전략이라는 거는 어떻게 가르칠까? 이거 전쟁 용어잖아요, 일종의. 전쟁에서 쓰는 거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거잖아. 자, 교수 전략 개발 단계에서 여기까지 이제 단계에서는 자, 새로운 자료의 개발 여부. 자, 가만 보세요.
전략을 개발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자료 개발이 나왔어. 여러분들 전략을 짜잖아. 여기서 예를 들어 전략을 짰어. 전략을 짜서 그 다음에 자료가 필요할 거야. 그러면 전략 얘기는 따로 나오고 자료 얘기 따로 나와야 돼.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수 전략 개발 단계에서라고 딱 했단 말이야. 그럼 전략 개발이 나와야 돼. 이 방법으로 할까? 저 방법으로 할까?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새로운 자료의 개발을 할지 말지는 목표별 학습의 유형, 기존의 관련 자료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그러니까 요거는 맞아. 요 문장은 맞는 말이야. 근데 지금 요 문장이랑 요 문장이가 전혀 딴판이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전략 개발을 얘기하고 여기는 지금 자료 개발을 얘기하고 있어. 같은 개발인데 전혀 엉뚱한. 여기는 전략 개발, 여기는 자료 개발.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거지. 그 문장을 읽다 보면 어라 하면 틀린 거야 이거는. 자, 네 번째 보세요. 이번에는 형성평가 설계 및 실행 단계래. 자, 이번에 이쪽이야. 거의 이 끝에야, 끝에. 그죠? 이 끝에란 말이에요. 형성평가 설계. 형성평가라는 건 수업 중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설계 및 실행 단계에서는 교수 프로그램 초안이 완성된 후에 교수 프로그램이라는 건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퀄리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여러분들 퀄리티 개선이라는 거 평가의 주안점 세 가지가 있잖아요. 교육과정에서 제가 늘 얘기했죠. 평가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야? 학습자들이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평가는 첫 번째 확인용이야, 확인용. 확인 때문에 하는 거야. 학습자들이 목표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두 번째 뭐예요? 이게 하나가 포함된 거예요. 요즘에 별표시 교육과정에. 결손 있죠? 결손. 학습 결손에 대해서 뭐 하자는 거야? 그렇죠? 보충의 측면을 강하게 나타내. 아, 봤더니 학습자가 결손이 발생했어. 그럼 얘들 어떻게 해야 돼? 보충해야겠죠. 그런 목적하에서 평가를 하는 거야. 세 번째 뭐야?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 세 번째가 뭐야? 교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내가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제대로 못 가르쳐주고 있네. 아이들이 보니까 목표에 도달 못하고 있어. 내가 너무 빠른가? 아, 좀 천천히 해야 되나? 지금 뭐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수 있잖아. 이거를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개선. 이것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 자, 여러분들 이것만 알았으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 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학습자들한테 쪽지시험 한번 해보는 거야. 쪽지시험 했더니 내가 생각할 때 10문제 중에서 8문제 맞춰야 되거든. 근데 쪽지시험을 했더니 자료를 수집해봤더니 어떻게 나온 거야? 반밖에 못 맞추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천천히 가야지. 다시 한번 해야지. 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거 맞지. 형성평가에서 이거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총괄평가를 하는 거지. 요건데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아. 조금 어렵거든. 근데 문장 자체가 개발 단계 전략 개발 얘기 나오면서 자료 개발 얘기 나와서 요건 좀 어려웠을 거야. 자료 개발은 맞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절반을 이제 봤어요. 좀 어렵죠?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까지 계속 이어서 가죠. 보면. 자, 볼까요? 어떻게 되나? 11번 문제 봅시다. 자, 요 문제가 여러분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요거 문제가 요거 법적 문제예요. 요거를 어떤 분들은 실무니까 뭐 우리가 몰랐어요. 뭐 현장을 아시는 분들은 맞출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돼. 이거 법에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이거 법 문제예요, 교육법령.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밑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이거 복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 정확한 뭐면 청소년 복지 무슨 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도 그 자치단체 있죠.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서 운영하는 그 센터를 얘기하는 거야. 그 밑에 보면 여기도 위가 들어가죠. 위라는 거는요 우리라는 뜻이잖아. 그죠? 거기에다가 영어로 2개가 들어갔잖아. 위가 2가 2개 들어갔잖아. 하나는 education이고 하나는 emotion이야. 마음 건강 얘기하는 거야. 마음 건강. 여러분들 혹시 나이가 20대 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상담실 가본 적 있을 거야. 요즘엔 상담실이라고 안 그러지. 뭐라고 해? 위클래스라고 하잖아. 금방 맞출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사실은 초중등 교육법을 근거로 해서 그 소위 위 프로젝트에 관련된 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대통령령의 법이 있는데 거기까지 여러분이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 사실은. 너무 많은 법이 있어서 교육 관련 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초중등 교육법에 관련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추해서 풀어야 되는 건데
실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볼 때 30대 정도에 되시는 분들도 학교 다닐 때 상담실에 한 번만 가봤으면, 아니면 지나가다 오다가다 이거 뭐지? 거기 보면 위 클래스라고 있어. 그거 생긴 지 제가 볼 때 한 10년 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결에 그냥 지나갔으니까 몰랐을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위 센터가 있고 위 클래스가 있잖아요. 원래 센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큰 그 지역 단위로 센터가 하나씩 있고, 여기 클래스는 교실이잖아. 그래서 학교에 있는 거야, 학교에.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아픈 친구들, 여기서 위가 WEE가 하나는 에듀케이션, 하나 이모션이라고 해서 마음 건강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상당히 바뀌었어. 학교에는 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은 지역에는 센터가 있어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센터가 있어요. 청소년 쉼터 이거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먹고 자고 다 해요. 청소년들의 어떤 그 좀 어려운 친구들,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것도 법이 있어요. 청소년 관련 그 복지법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가끔 지나가다 보면 보일 거거든요. 실제 이거를 운영하는 부처는 여성가족부인가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자, 보세요.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생 상담을 하는 지원 시설이래. 이걸 보니까 이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사실은 우리 이거 바뀐 지 오래됐어. 그리고 위 프로젝트에 관련된 그 법적 규정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단위 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워서 이거 누가 하겠냐? 여기서 하는 거예요. 위 클래스에서 의뢰를 합니다. 이 학생이 여기서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 센터로 보내는 거예요. 위기 학생에 대해서 전문적인 진단, 상담, 치유도 하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전문 상담사 이런 사람들이 있진 않지. 학교에는 센터에 가면 있지. 센터에 가면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지원. 센터야, 센터. 이걸 얘기한다. 센터를 얘기한다. 요거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저기 강의 시간에 들어본 적 없어요. 저도 이제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험 문제 낼 때 어느 정도 약간 추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한 문제씩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우리 출제하시는 분들이 재밌어요. 꼭 한 문제를 교재라든가 이런 데서 꼭 안 내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조금 생각하거나 학교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풀 수 있는 것들인데 마치 교재에 안 나오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 보이는 것들이야, 의외로.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12번 갑시다. 그 밑에 12번 문제. 자, 교육행정의 원리에 관한 거죠.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교육행정에서 이 원리에 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2, 3년 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행정직이라서 교육행정을 공부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일하실 분들이잖아. 그러면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알아야겠죠.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여러분들 골라보시죠. 자주성이라고 써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됐다. 자주적이네. 정치와 종교로부터도 중립성을 유지한다. 그러네. 자주성 앞뒤가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헌법 있죠. 헌법. 여러분들 헌법에 보면 제31조 몇 항이더라. 3항인가 4항인가 보면 자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근데 이거는 바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읽어보면 이건 맞는 것 같죠. 누가 봐도. 그냥 읽어봐도 그냥 그런 거부터 기억은 맞아요. 그럼 기억이 3번, 4번은 안 들어가. 틀렸네. 그럼 니은 봅시다. 효율과 효과는 제가 강의 시간에 몇 번 얘기했어요. 그렇죠? 효과성이 있거나 효율성이 있거나. 그죠? 효과성.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 했잖아. 망치로 파리 잡는 거 가지고 얘기했잖아. 망치로 파리를 잡았어.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100번 하다가 한 마리 잡았어. 효과가 있어요, 없어? 효과는 있는 거야. 잡았으니까. 그렇지만 파리채로 잡으면 몇 번만 잡아도 금방 많이 잡을 수 있죠. 효율적이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행정학에서는 효율성을 기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교육에서 효율적인 거는 조금 생각해 보라는 얘기 여러 번 했잖아. 왜? 교육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줘야 돼. 교육 구성주의 학습 같은 거 할 때 기다려줘야 돼. 질문 던지고 바로 답변 나오지 않아요. 좀 기다려야 돼. 학생들이 탐구하고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 돼.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효율적이진 않아,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행정은 효율적이지만은 학교는
오히려 효과적인 것만 이야기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효율성, 가장 능률적인 방법으로 최대의 목표 달성. 맞잖아. 파리채로 잡는 게 좋은 거지 망치로 잡는 것보다. 망치로 잡아서 잡히면 효과적이야. 그렇지만 효율적이진 않아. 그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니은이 들어가. 이게 맞네. 답은 나왔지 이미. 안정성이라는 게 뭐야? 안정적이라는 게 잘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야. 교육은 백년지대기야. 웬만하면 변하지 않아야 돼. 근데 자꾸 변하지.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모든 국민은 갑자기 이 단어의 해설이 아닌 게 나오자.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거 맞아. 이 말은 맞는 말이야. 근데 이 말은 맞는 말이거든. 이 말은 어디에 나와요? 교육 기본법에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만 하면 헌법에 나오는 말이야. 그런데 적성이란 말이 덜렁 들어가잖아. 이거는 교육기본법에 나오는 말이야. 교육기본법.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즉 뭐가 있다는 거야? 학습권이 있다는 거야. 학습권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뭘 줘야 된다는 거야?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야? 기회균등의 원리 내지는 합법성의 원리. 뭐 이렇게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정성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디귿이 들어가면 틀렸네. 자, 리얼. 전문성이라는 건 뭐야?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교육감 나갈 때도 아무나 못 나가. 교육감은 교육 경력이나 교육 행정 경력이 단 몇 년이라도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해야 돼. 여러분들 일반 행정이 있고 여러분들 교육 행정이 있잖아. 교육 행정이 있는 이유는 뭐야? 전문성이야. 교육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교육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행정해.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건 민주주의적이잖아. 민주성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틀린 거죠. 디귿 틀렸죠. 답은 이렇게. 요 문제는 많이 나왔고 사실은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문제 13번이죠. 13번 문제 볼까요? 13, 14번 같이 볼까요? 여기. 자, 13번 문제 딱 봤더니 이거 교육행정학 문제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많이 들어봤던 거야. 그죠? 특히 얘네 둘은 세트로 공부하라고 했어. 세트로. 두 개는 세트로 같이 공부해야 돼. 얘네 둘은 좀 차이가 있어. 과학적 관리론이 먼저 나왔죠. 1920년대인가 아마 이렇게 나왔지. 이거의 포인트는 어디야? 관리야, 관리. 포인트는 관리야. 인간관계론은 그 이후에 20년대 후반 30년대에 아마 등장을 했던 이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얘네 둘은 나중에 봐야 돼. 일단 얘네 둘이 중요한 거야. 1920년대인가 요 무렵쯤 되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공황이 있고 뭔가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잘 부려야 돼. 잘 부려가지고 생산성을 높여야 된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던 때야, 이때가. 이때를 우리는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불리는 거야.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게 노동자를 어떻게 하면 잘 부릴까?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요. 시간 연구, 동작 연구 이런 걸 많이 해. 그 당시에 테일러 기억나시죠? 테일러라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생산성을 많이 올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연구자들이 좀 연구하고 싶은 거야. 그때 나왔던 메이어하고 레슬리스버거 이름도 참 어렵죠. 이 사람들이 뭐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미국의 아마 탑10이 아니야. 1, 2, 3 안에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특정 대학이니까 빼고. 그 대학의 이제 교수들이 연구를 한번 하고 싶었던 거야. 어디에서? 공장에 가서 연구해야지, 그 당시에는. 공장에 가서 연구를 하는데, 저 미국의 저 어디 북쪽인가? 저기 어디 그 정확한 동네 이름 모르겠는데, 그 동네 이름이 호손이야. 호손이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 공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실험을 한번 해본 거야. 이런저런 시험을 해본 거야. 공장이니까.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데 이것저것 실험을 하면서, 약간 조건을 좀 바꿔주면 더 많이 생산을 할까?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그거 아닌 다른 엉뚱한 결과들이 나온 거야. 이게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연구를 해본 거야. 야, 니네들끼리 모여서 한번 일해봐. 너네들끼리 좋아. 처음에는 불을 더 밝게 하면은 더 많이 생산될까? 이런 것들을 해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고 이렇게 같이 친목도 뭐도 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생산성이 좋아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등장한 이론이 뭐냐?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구나. 그래서 나온 이론이 인간관계론이야. 인간의 관계를 가지고
뭔가 생산성을 높여보자고 했던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초창기 연구이긴 한데 인간의 노동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끌어올릴까 이거를 연구를 했던 거야. 그 사람들이 바로 메이오 레슬리스 버거라는 사람들이 호손이라는 공장에 가서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교육행정에 뭐 민주화에 공헌을 했지. 이전에는 민주화라는 거 생각할 수가 없었어. 왜? 시간에 맞춰서 딱 해야 돼.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에 딱 끝나고 오늘 하루는 네가 몇 개를 만들어내야 돼. 잘 만들면은 상 주고 돈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 주고 이런 거야. 이게 과학적 관리론이야. 지금 이 과학적 관리론이 지금도 그대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이제 증명해냈던 이론이 바로 호손 실험이 계기가 된 거야. 민주화에 공헌을 했던 이론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론. 자, 그래서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잘 분석을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자, 14번 문제 갑시다. 우리나라 교육비에 관련, 이것도 이제 행정학 쪽에서 나오는 거죠. 행정학에서도 나오지만 여기에 관련된 법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비에 관련된 것들. 자, 공교육비만 물어봤어. 자, 공교육이 있으면 반대로 뭐가 있어요? 그렇죠. 사교육비도 있겠죠. 공교육비가 있으면 사교육비도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교육비 분류에서 공교육비에 포함되는 것만 골라라. 여러분들 공교육이라는 거는 공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그 공교육 있잖아요. 국가에서 설립해서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교육. 그게 공교육이잖아. 근데 거기에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가는데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지만은 그 돈이 학교의 회계 절차를 거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류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공교육비에 포함되는 거, 그렇지 않은 거는 사교육비란 얘기야. 그렇죠? 사람이 개인적으로 내도 그 돈이 공교육을 위해 쓰이면 그건 공교육비야. 자, 보세요. 기억. 학교 법인이라는 거는 누구예요? 사립학교를 얘기하겠지. 사립학교 법인이 교육활동비를 써. 그건 공교육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 그건 공교육비지. 이것도 사립이기 때문에 개인이 쓰는 거 따지고 보면 개인이 부담을 하지만 사가 부담을 하지만 공교육을 위해서 쓰고 있잖아. 이건 공교육을 위해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공교육비가 맞지. 그리고 이 학교 법인이 돈을 낼 때는 회계 처리를 거쳐야 한 거치겠지. 그럼 얘는 맞는 거야. 얘는 공교육비가 맞겠지. 자, 그럼 지워 나머지. 여기 봐, 그냥 딱딱 지워버려. 막 이렇게 답 찾는 거예요. 금방 찾잖아요, 보면. 그 다음 니은 보세요. 수업료. 수업은 뭐 때문에 하는 거야? 공교육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누가 내든 간에 공교육 때문에 하는 거잖아. 이거는 수업은. 당연히 이것도 공교육비가 되겠죠. 니은이 들어가야 돼. 여기 이미 답은 끝났어. 자, 교재라는 거, 부교재라는 거, 요건 어때요? 교재, 부교재 돈을 누가 내는 거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교재를 사는데 국가가 돈 내지는 않겠지. 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 돈 누가 내요? 여러분들이 냈잖아. 뭐 참고서 누가 내? 여러분들이 내고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 이건 사교육비에 해당이 되겠지. 보면 교통비는 어때요? 여러분들 학교에 갈 때 교통비 이거 학교 회계 절차 거쳐 안 거치잖아. 이거는 그냥 개인이 부담하는 거잖아. 만약에 어느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이제 통학이 불편해. 통학이 굉장히 불편한 데가 있어. 섬이라든가 이런 데는 통학이 불편하겠지. 아마 농어촌 이런 데 가면 만약에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그 학생들의 교통비가 들어갔다면 그건 뭐예요? 그런 경우는 그건 공교육비야. 학교 회계 절차를 분명히 학교 회계든 아니면은 교육청 회계든 거칠 거란 말이야. 회계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거는 공교육인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교통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그 개인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교육. 그래서 답은 그냥 어렵지 않게 이것도 찾을 수가 있었죠. 이거를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 응? 공교육이냐 사교육이냐 어디에 쓰여지고 있느냐 이 정도만 분류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14번. 자, 요것도 이제 법적인 문제고 여기 보세요. 15번도 또 법 문제예요. 여러분들 법 문제가 얼마나 많냐고 지금. 자, 15번 문제 보세요. 평생교육법 문제가 또 나왔어. 국가직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법들이 나와요. 평생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지방직 문제로 가면 조금 더 지방에 관련된 문제, 뭐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뭐 등등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커요. 근데 국가직이기 때문에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을 내는 것 같아.
평생교육법. 근데 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요거 문제 있잖아요. 요 문장. 이 문장은 여러분들 제가 쓴 모의고사 문제 있잖아요. 그 모의고사 문제 거의 똑같아. 근데 이게 이분들이 왜냐하면 이건 법에 있는 그 문장을 그대로 냈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문제가 지금까지 한 대여섯 번 나왔었는데 거의 다 똑같이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1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평생교육이란 뭡니까?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포함하지 않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평생교육법에서는 법에자 원래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도 다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평생교육 학적으로는. 그런데 법은 포함은 안 해. 왜? 초중등교육법 따로 있잖아. 고등교육법 따로 있잖아. 유아교육법 따로 있잖아. 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건 빼는 거야. 얘는 답이 되는 거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해야 되지. 제외라고 해야 되지. 그래야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똑같아. 학력 보완 교육, 성인 문해 교육, 시민 참여 교육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더 있어. 더 있는데 너무 기니까 다 빼버린 거야. 한 7개 되죠? 다양한 형태의 교육 활동을 말한다.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많이 나와, 요즘에. 문해교육, 여기 평생교육 사업, 평생교육 이용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용어를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 제가 쓴 그 모의고사, 시즌 1 있잖아요. 시즌 1도 있고, 시즌 2도 있고, 거기에 나온 문제 얘랑 똑같아, 거의. 근데 제가 먼저 나왔어, 사실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거는 몇 년 전에 이미 출제가 돼서 제가 모의고사 문제에도 넣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어떤 경우는 이번에 내고 다음에 또 내고 막 이랬어. 얘네들이 갖다 막 섞어서 내고 다른 거 넣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답이 뭐였냐면 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만약에 이게 틀렸다. 나는 내가 자부하건데 내 강의를 안 들었던 거야, 이거는. 들었으면 이건 다 맞는 거야. 왜냐면 이 똑같은 거를 내가 몇 번을 냈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제외한다라는 말, 그림까지 가면서 그랬어요. 평생교육은 원래 이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다 포함을 하는데 법에서는 제외합니다. 왜? 법이라는 거는 대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생교육은 학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왜? 학교는 별도의 법이 있으니까 포함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요거 문제. 요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죠? 자, 16번 갑시다. 여기 보면 16번. 자, 16번 문제 보세요. 또 법이야. 우리 국가직 시험 문제 법 문제 많이 나옵니다. 요거 초중등교육 발표. 자, 초중등교육법이 문제가 또 나왔어요. 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교육행정학에 포함시킬 수는 없어요. 교육행정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학이잖아, 학. 학문적인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학문적인 것 중에서 기타 법령이라든가 이쪽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지만은 법령 문제 따로 봐야 돼. 너무 많이 나와 지금. 자, 여러분들 한번 헤아려 보세요. 몇 개인지. 자,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게 어떤 거냐? 여러분들 초중등교육법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 법만 보지 말고 시행령까지 봐야 된다. 왜?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게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할 거잖아. 교육청에서 근무하잖아. 교육청의 대상이 누구야? 대상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또 질문을 해요. 저는 국가직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가서 근무할 거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은 안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지. 교육부가 대학을 관장한다고 하지만 초중등교육도 관장하지. 당연히 이건 봐야 되는 거야.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가 이거잖아요. 학교 운영위원회. 이거 설치하고 기능에 대한 얘기 엄청 많이 나와. 이건 아예 별도로 그냥 이만큼 많이 나오죠. 시험 문제 지금까지 초중등교육법 문제 중에서 얘가 탑이야. 학교 운영위원회. 있죠? 있어요. 두 번째, 교원들의 자격에 대한 얘기 나와요. 교원은 뭐 교장 자격은 뭐가 있고 교감 자격은 뭐 있고 교사는 정교사 1급이 있고 정교사 2급이 있고 뭐 준교사가 있고 이런 얘기 나와 안 나와? 나온다니까. 시행령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그죠? 나옵니다. 교직원의 임무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교장은 이러한 일을 하고 교감은 수석교사는 이거 하고 교사는 교육을 뭐 법령에 따라서 교육하고 행정직원, 여러분들 행정직원이잖아. 행정직원 등 직원들은 어떠한 일을 한다. 이런 거 법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죠. 있단 말이야, 이것도. 세 번째, 무상교육 얘기 나왔어. 무상교육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거를 그만두니 많이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계류 중이에요. 의무교육은 아니야.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교육은 국가의 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해줬어. 여러분들 고등학교 지금 다니는 학생들 있잖아요. 급식비 안 내요.
수업료 이런 건 하나도 안 내고 있어. 왜? 무상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선배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아마 학교 다닐 때 급식비 냈을 경우도 있어. 그때는 무상교육이 아니었거든. 근데 지금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작년 말에 원래 끝내기로 했는데 지금 조금 연장이 되고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요것도 있습니다. 법에. 고교 학점제가 생긴다고 했잖아. 2022 개정교육과정이 올해서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올해서부터. 이때 만들어졌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초등학교는 올해 20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는 몇 학년? 3, 4학년이 시행이 된 거야. 이미 그 전에 작년에 1, 2학년 시행이 됐어요. 이미. 그 다음에 중학교는 몇 학년? 1학년. 고등학교 몇 학년? 1학년이 2025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올해는 여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아이들이고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2, 3학년, 초등학교 5, 6학년은 그 전 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을 받아. 그러니까 지금 약간 섞이고 있는 추세, 섞이고 있어요. 아직은 몇 년 지나면 다 바뀌겠지만. 자, 그래서 이거에 지원에 대한 얘기가 법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4번에 유치원 얘기가 있을까 없을까? 유치원 얘기는 어디서 얘기해야 돼? 유아교육법이라고 있어. 유아교육법. 여러분들 아시잖아.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에는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법이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법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안 나오겠지. 이거를 틀리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명확하게 공부 안 하다 보면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볼 때 유아교육법이라는 게 있다. 초중등교육.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중등교육법을 위주로 공부하셔도 돼.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을 리가 없지.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무슨 뭐 대학에 관련된 얘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보면. 왜? 그거는 고등교육법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법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그 밑에 봅시다. 17번. 여러분들 17번 문제도 법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도 교육 행정학이라. 학은 아니지. 학문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무적인 거지. 교원의 인사이동. 교원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어떻게 이게 교육 행정학 문제라 그래요? 나도 어떤 분들이 이걸 행정학 문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 그러는데 좀 이해가 안 되대. 행정학이라고 하는 거는 학문이야. 교원들의 인사이동이 이게 무슨 학이냐고. 학은 아니고 이건 실무적인 거잖아요. 교원들의 인사이동, 교육공무원법이라고 있잖아요. 교육공무원법.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일반적인 공무원법에도 있고 지방공무원법에 다 이거 똑같은 얘기 다 있어. 이거 다 있는데 교원들의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에 이 말이 그대로 다 있거든. 이것도 법 문제야. 법 문제가 지금 몇 개냐고. 근데 어떤 분들이 이게 자꾸 막 학이라 그런다는 좀 이해가 안 가대. 사례 정도로 할 수는 있는데 인사론이라는 뭐 거기에서 사례 정도란 몰라도 학문적인 건 아니지 보면. 옳지 않은 거 어떤 거냐. 여러분들 승진이 뭐야? 승진. 이 승자라는 게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승진. 다 아는 거야. 동일한 직렬 내에서 직위가 위로 올라가는 상승을 맞잖아. 이거는 승진. 여러분들 구급 공무원이 8급 되고 여러분들 금방 된다. 여러분들 합격하셔가지고 얼렁뚱땅 1년 반만 하면 금방 8급이야. 자동 승진이야. 얼마나 좋냐고. 그 다음에 또 7급에서 한 2년만 근무하면 또 금방 또 한 직급 올라 7급으로. 금방 7급이야, 여러분들. 교원들은 한 번 합격하잖아요. 30년 퇴직할 때까지 그냥 교사로 가. 거기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훨씬 낫다니까. 승진 맞죠, 이거? 2번. 전직이 뭐야? 옆으로 가는 거야. 전이라는 건 옆으로 간다니. 전자가 굴러간다는 뜻이 옆으로 굴러간다. 전직은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하는. 다 임용이야. 이거 승진도 임용이고 전직도 임용이고 뭐랄까 수직도 임용이고 다 임용인데 여긴 또 이렇게 표현을 했네. 전직이라는. 그래서 교사가 교육 전문직 되는 거 있잖아요. 교육 전문직으로 가서 교육청 근무하잖아. 이거 전직이야.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전직이고. 이런 건 전직이라 그래. 직렬이 달라지거든. 전보는 뭐예요? 전보. 이것도 옆으로 가는 거야. 옆으로 가는 건데 보직을 달리한다. 그래서 전보라고 하지.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교사에서 교사로 옮겨가는 거예요. 근무 기간이 바뀌는 경우 있죠. 근무 기간이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학교가 있어. 여기서 근무하다가 이쪽 학교로 이렇게 가는 거. 이거 전보야, 전보.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격에서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부서를 달리하는 거야. 이쪽 부서에 근무하다가 저쪽 부서로 가는 거야. 이것도 전보라고 하죠. 교사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예전에 시험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나온 적이 있어. 이런 거 있잖아.
초등학교 교사가 있는데 중학교 교사로 가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어. 예전, 지금은 거의 없는데 이렇게 가는 건 뭐예요? 이거 전보가 아니야. 이거는 같은 직위, 같은 자격에서 이 부서를 달리해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직렬이 바뀌는 거야. 이거는 자격증이 완전 이게 봐. 자격이 같은 자격이야. 같은 자격이 아니야. 초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고 중등교사 자격증이 완전 달라져. 같은 교사지만 이거는 전부가 아니라 전직이라 그래요. 이런 거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 4번. 전직이 뭐야? 아까 전직이라는 건 옆으로 가는 거야. 이건 뭐 수직이라는 건 위아래로 가는 거잖아, 이게. 여기 벌써 틀렸네. 답은 이거 잘못된 거. 수직적 이동이 아니잖아. 전보는 수평이죠. 얘네 둘 다 옆으로 가는 거야. 전자가 들어가면 옆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옆으로. 이게 위아래로 가는 거 이거 틀렸죠? 이건 답 금방 찾을 수 있었네요. 자, 우리 18번 봅시다. 18번. 딱 보니까 인간 자본론, 휴먼 캐피털리즘. 아유, 굉장히 또 어려운 말 나왔네. 자, 별 표시하고. 자, 인간을 자본으로 본 거야.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교육부가, 우리나라는 자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거나 자원이 없다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우리가 가진 자원이라고 해봤자 인적 자원밖에 없잖아. 그래서 예전에 교육부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자원으로 본 거야. 이건 마찬가지야. 이것도 예전에 슐츠라는 학자가 얘기했는데 인간을 교육을 통해서 자본처럼 본 거야. 자본처럼 봐서 교육을 잘 시켜서 자본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게 뭐야?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지식과 기술을 가지게 되면 자본이 점점점 커질 수 있다.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관점이 뭐냐? 어떤 관점이냐? 학교 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에 불평등한 체제를 유지하는 도구적 수단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 이거는 딱 봤더니 자본주의 사회가 불평등하대. 불평등하겠지. 경영진들이 있고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평등하지. 이거를 유지한대. 뭐가? 학교 교육이. 이 얘기는 뭐야? 우리 교육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갈등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갈등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면. 자, 이거는 틀린 거죠. 두 번째. 학교 교육은 은연중에,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네. 은연중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게 라는 뜻이야. 그죠? 스물음자잖아. 은연중에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층의 문화. 그럼 이것도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 이거 가만히 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이거는 얼핏 보면 또 문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지배층의 문화를 강조하다 보면 마치 그 사회가 다시 재생산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딱 보면은 브루디에가 얘기하는 어떤 문화적 재생산 이론 그거하고도 관련성이 있긴 있는데 여기에 이게 은연중에 이런 말이 들어간 거 보니까 마치 그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그 지배자의 관점을 가지고 그 문화를 강조해서 뭔가 어떤 그 학습이 이루어지는, 즉 노동자의 아이들은 순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는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거는 잠재적 교육 과정과 관련성이 있는 문장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 애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 교육사회학에 애플 나오잖아. 교육의 정치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 있죠. 문화적인 그 이데올로기라고 있어. 그거와 관련성이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조금 요즘에 사회학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3번. 학교 교육에서 학생은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그렇지, 아니지. 뭐라고 됐어?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비판을 하는 능동적인 존재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학교 교육에서 학생은 원래는 수동적 존재였었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학생들이 약간 반항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비판하는 거야. 누가? 학생들이. 어떻게? 반학교 문화를 형성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능동적인 존재로서 이거를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야. 이건 교육사회에서 이거를 우리는 저항 이론이라고 합니다. 저항 이론. 윌리스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그 사람에 관련된 이론이에요. 이거는. 자, 4번. 학교 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수익률을 높인다. 여러분들 이거 누가 봐도 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 개인이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쌓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 밖에 나가서. 그리고 사회도 마찬가지잖아. 사회가 우수한 인재들이 많으면 어때요? 사회가 점점 수익률이 자, 그러면 개인과 사회를 어떤 관점으로 본 거야? 자본의 관점으로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말하는 인간 자본론의 관점은 바로 요게 되겠죠. 어렵게 이제 찾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봅시다. 여러분들 19번 문제 볼까요? 19번 문제. 조금 지우고. 자, 19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제도가 뭐냐 물어봅니다. 여기 밑에 제도들이 쭉 있죠. 자, 이것도 법 문제야. 평생교육법이 있죠. 평생교육법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 나왔잖아. 이것도 법률이죠. 이거 법률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독학 있죠.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이 또 있어. 이거 법률 문제야, 이것도. 평생학습 계좌제 이런 거 전부 다 평생교육법에 문구가 나옵니다. 자, 찾아봅시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대. 또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대. 자,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뭐 누구나 수학연한이라든가 뭐 5년을 하고 10년 관계없어. 그 다음에 원하는 곳에 가서 학습을 할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큰 대형 마트에 갔더니 거기에 그 교육할 수 있는 곳이 있어. 거기서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이 자격을 인정을 받는 거야. 내가 어디 가서 드럼을 배웠어. 예를 들어 큰 문화센터에 가서 드럼을 배웠단 말이야. 1년 동안. 자, 그거를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 취득이 가능하대. 전문대학 졸업할 때 필요한 학점수가 있죠. 4년제 재학을 졸업할 때 필요한 학점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학점으로 계산해서 인정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뭐 한다?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거야.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이 제도는. 자, 학위를 취득해. 그럼 이건 뭐야? 아예 답이 써 있어. 여기 보면 학점 인정이라는 이 법이 있지. 여기서 어떤 게 있어? 이거밖에 없잖아요. 금방 찾는 거지, 이거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학교 이외에 비정규 교육기관에서 경험을 학위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평생교육에서 학점을 이제 인정받잖아요. 뭐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을 한 거를 인정받는 그 평생학습 그 센터가 있어, 국가. 거기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 학점이 누적되면 뭘 받을 수 있다?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야. 이게 바로 학점은행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갑시다. 마지막 문제. 딱 봤더니 여러분들 요거 문제 좀 어렵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통계, 그죠? 통계 문제가 가끔 등장하죠, 가끔. 근데 어렵지 않고 개념만 명확하게 하면은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나다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딱 보니까 G점수, T점수 많이 들어봤네. 스테나 여기까지 많이 들어봤어요. 뭐 준거 점수라는 것도 있고 절대평가 4분 편차라는 것도 있네요. 보니까 100분위와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런 거 있네. 보니까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 일단은. 자, 보세요. 편차라는 게 뭐야? 내가 받은 점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점수가 예를 들어서 70점이야. 내가 받은 점수가 70점이야. 70점. 자, 편차라는 거는 평균을 빼야 돼. 평균이 예를 들어 80이야. 그러면 내가 받은 점수에서 평균을 빼, 이게 편차거든. 편차가 10이잖아요, 10. 반대가 될 수도 있어. 내가 80을 받고 학급의 평균이 70이 될 수 있어. 이때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자, 이걸 편차라 그래. 이 편차를 그 분포에 뭘로 나눈다? 표준 편차, S라고 하죠.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 10이라고 칩시다. 10으로 나눠줘, 예를 들어. 그러면 얼마가 나오겠지? 요게 뭐야? 요게 지점수야, 지점수. 요게 지점수겠죠. 여러분들 요거는 너무 많이 나왔다, 그죠? 우리가 저 표준 점수 얘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점수가 무슨 점수? G점수. 그럼 여기는 뭐가 돼? G점수가 나와야 돼. 이게 G점수야. 그냥 그대로 풀이한 거야. 그냥 그대로 풀이했습니다. 두 번째. 자, 여기 나오는 이 점수가 있어. 이 점수가 분명히 소수점, 몇 점, 몇 이거나 마이너스 이거나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우리 머릿속에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야? 이거를 좀 머릿속에 두고 싶거든. 자, 그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나온 점수에다가 예를 들어 10을 곱해줘. 10G. 이게 이거거든, 이거. 10G 플러스 50. 요렇게 해서 나오는 점수를 우리는 T점수라고 하지. 자, 그럼 여기 봐. 평균이 50이 되면 더 좋은 거야. 사람들 머릿속에는 평균이 50이야. 이게 쉽잖아요, 보면.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10으로 표준화한 점수.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T점수라고 한다. 여기 T점수가 돼. T점수.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T점수를 알려면
G 점수를 먼저 구해 놔야 돼. 그리고 나서 T 점수를 구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요거 말고도 또 하나가 있을 텐데 여기 봤더니 평균을 5로 한대. 표준 편차를 2, 근데 정확히 따지면 2.0 얼마예요. 근데 2로 표준화한 점수가 뭐냐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혹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구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죠? 9단계로 구분하죠. 그거와 비슷하게 9개의 단계로 구분해서 맨 끝쪽에 4%, 그 다음에 7%, 12% 이렇게 퍼센트를 둬서 거기다가 점수를 부여하는 거. 이거를 스테나인 점수라고 해요. 스테나인 점수. 여기 9이라는 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야. 이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고 이게 9이 9개로 나눠진 거죠. 9개로 구분해서 거기다 점수를 매기는 거를 스테나인 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테나인 점수. 이렇게 표시하면 뭐 제가 그냥 스테나인 거 쓰는 것뿐이지 이렇게 해서 나누면은 점수가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찌됐건 국가직 9급이죠. 문제를 지금 풀어봤더니 일단은 앞으로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직 대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넓게 공부하되 개념을 정확히 하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넓게 공부해야 돼요. 왜? 엉뚱한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법령 문제가 지금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지방직은 더 브로드하게 나옵니다. 교육 법령 문제들이. 그래서 행정학에서는 학문적인 거고 교육 법령 문제는 별도로 꼼꼼하게 전혀 엉뚱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뭔가 추리를 하면 분명히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불안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나머지 기간 동안에 꼼꼼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리하고요. 여러분들 그 질의응답 같은 거 하시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제가 카페에서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신박교육연구소라고 있잖아요. 신박교육연구소 다음 카페 여기서 하시든지 메가 공무원 메가 페이지에도 제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하셔도 관계없는데 조금 불편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제 뭐 댓글창도 그렇고 또 제가 또 들어가려면 또 번호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고 또 시간 지나면 또 금방 또 사라지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카페에 들어가셔서 이거 외에 질문 같은 거 있어서 하시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건성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